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3대 개혁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개혁을 올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신년 인사회를 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직원들과 일일이 개인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는 데만 무려 1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의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있었던 신년 인사회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신년사를 했고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고, 오늘 신년 인사회에서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불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나름의 지방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참석 요청을 보내는 것이 달랑 이메일 하나였다. 뭐 정무수석이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간 것도 아니고 달랑 이메일 하나 보내서 바로 응답을 해달라. 4시간 정도 뒤에 응답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신년 인사에 참석해달라고 하는 야당 대표에게 보내는 방식이 적절했습니까? 아니면 적절하지 못했습니까? 적절했냐 여부는 전후 사항을 따져봐야 되는데 언제 보냈느냐. 대통령실에서 보낸 게 열흘 전이에요. 열흘 전. 그러니까 2022년 작년에 12월 20일 오후 2시에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대표 메일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천준호 비서실장의 말을 보고 대표 이메일로 접수됐다. 이 대표의 메일인지 아니면 민주당 대표 메일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재명 대표의 이메일로 치고 자 오후 2시 열흘 전에 접수됐다. 6시까지 4시간 후까지 회신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때 오늘 2023년 2월 2일 날 예정된 1월 2일 날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참석 불가하다는 사실 그날 통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열흘 전에. 여기서 남는 문제는 뭐겠어요? 자, 말씀하신 대로 정무수석이 전화 한 통 없이 이렇게 이메일로 툭 하다니 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일 테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열흘 전에 이메일이긴 하지만 통보를 해서 답을 달라고 하니 바로 그 자리에서 열흘 후에 있을 일정 때문에 못 간다고 답을 한 것에도 온당하냐? 뭐 사실은 55, 100보죠. 다만 제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그래도 예우해서 민정수석이 전화를 그러면 정무수석이 전화했으면 그럼 일정을 바꿔가지고 갔을까 이재명 대표가? 또 이런 의문 남는 거예요. 그럼 반문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산부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야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메일 보냅니까? 아니죠. 그렇죠. 보통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전화를 하겠죠. 찾아가거나. 찾아가거나 아니면 비서실장이나 비서실끼리 통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이런 행사를 합니다. 언제까지 참석해 주십시오. 가능하신지라고 묻고 이런 절차는 진행됐겠죠. 하지만 이것도 이례적인 상황은 맞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때 정무수석이 전화했으면 그러면 이 일정, 오늘의 일정을 없애고 참석했을까라는 의문은 다시 한번 또 민주당에 던져봐야 되는 거죠. 통상적인 야당 대표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통상적인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렇다 한들 통상적인 방법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방 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석했을까? 그럼 뭐 남는 반문이 든다.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보죠. 이제 이 일로 좀 공을 넘기겠습니다. 어떻게 이 방식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신상무 의원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방식을 제대로 해서 뭐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비서실장이 직접 이재명 대표 쪽을 통해서 연락을 했더라면 일정을 바꿔서 뭐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 여기 용산에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그 봉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 뵙고 신년 인사 드리는 거를 내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릅니다만은 이제 신성호 의원님은 아마
그래도 안 갔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할 수 없다고 예.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지점은 이재명 대표가 5번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 답이 없었고 또 둘이 만나는 것보다 여당이 좀 안정이 되면 이런 얘기를 계속 주석을 달았었는데 비대위가 꾸려지고 관저에 뭐 몇 번 갔다 왔다 이런 얘기들이 들고 나는 그 사이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한 번도 만나자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신년 인사에 그것도 뭐 몇 명 대표들끼리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만장가신 가운데 오십시오라고 이메일로 이렇게 보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무수석의 역할도 있는 것이고 비서실장의 역할도 있는 것인데 이분들은 뭘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한테 행안부에서 이메일로 참석 요청을 했을까요? 예. 그건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박정화 대변인 얘기는 똑같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것이 있잖아요. 만납시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십시다라고 예. 5번이나 얘기했던 것에 대한 그 결과가 7개월, 8개월 후에 신년 인사회 하면서 이메일로 그야말로 천준호 비서실장 말대로 이메일로 띡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적어도 저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조금 예우를 갖춰서 전화를 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일정을 얼마든지 하루 정도 조정할 수도 있는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그간의 여야 관계, 대통령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예. 지난해 12월 22일 날 오후 2시쯤에 대통령실도 아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그렇죠? 2시에 왔고 6시까지 답신을 달라.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방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행정안전부 메일을 발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만 특권을 원하는 것이냐 이런 논평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열흘 전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죠?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회 진행하시는데 야당 지도부에도 참석 의사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참석하지 않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결정하신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야당 지도부에도 참석 전달했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년 인사회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난 22일 그 행안부로부터 신년 인사에 초청한다고 하는 메일이 저희 대표 메일로 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이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행안부에 이제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띡 보내고 덜렁 보내는 그런 초대 방식은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모르고 계셨던 것 같죠? 그러니까 네. 이제 비서실장이라든지 대표 비서실장이나 당의 아마 이 당대표 비서실 이메일을 관리하고 있는 당직자는 아마 알았을 텐데 그럼 당대표에게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데 모르고 계셨던 것 같죠? 네, 아까 저 반응으로 봐서는 모르고 그러니까요. 있었던 열흘 것 전에 같은데. 행안부에서 와가지고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고는 했을 텐데 안 했을까요? 글쎄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요. 반응이기 때문에 천준호 비서실장이 설사 조금 형식이나 예. 프로토콜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보고는 대표한테 했어야죠. 한번 보고는 하고 여쭤는 봤어야 맞아요.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반응으로 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절차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정치가 실종하니까 이런 형식을 갖춰서 그러니까 행안부의 어떤 하나의 행사를 보냈는데 예. 만약에 민주당 대표 메일로 왔다면 내부적으로는 보고했어야 될 문제이긴 하나 예. 있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는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정무에서 공을 들여야 될 일이고 정무의 예. 역할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뵙고 과거에는 주로 이렇게 초청장을 만들어서 직접 예. 찾아왔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서로의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한 번 보내고 한 번 거부면 끝 이렇게 됐다는 그 결과가 저런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좀 더 두세 차례 한번 협의했으면 대표가 못 가면 원내대표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관계까지 여야 관계에 정치는 하나도 없고 그냥 행정적 처리만 있었다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야당 대표에게 연락을 하는 방식
또 그것을 받은 야당의 당직자가 그것을 당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은 부분 여러 가지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대통령은 신년에 신년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해 주요한 정책 목표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밝혔는데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대신에 전 언론,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신년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예. 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좀 눈에 띕니다. 먼저 이 윤핵관 존재 얘기와 관련해서 누군지 모르겠다.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윤핵관이 어딨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의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당대표 너무 이르다. 직접 물어봤더니 웃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수사를 비롯한 야당의 정치보복 문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빠져 있는데 중대선거구제의 개편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의 이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이 소선구제로는 양극화, 진영의 양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한 선거구 내에서 2명에서 4명 정도까지 다수의 의원을 뽑는 그렇게 되면은 호남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당선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TK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제시해 왔는데 오늘 대통령이 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풀어가야 될지 재밌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부터 좀 풀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하도 당대표 출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 장관의 답은 하하하 호호호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웃고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장관이 웃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네 분에게 제가 퀴즈를 던졌습니다. 자, 이거 혹시 쓰셨으면 좀 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리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성범 의원님께서 제일 빠르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이 한 장관에게 당대표 나갈 생각이 있냐고 물었을 때 한 장관이 말은 하지 않고 웃은 소위부답인가요? 예. 그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 대표는 이게 기자가 물었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대표 차출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답변이 당 대표는 너무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 통화할 때 대통령이 통화할 때 당 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더라는 게 대통령의 답변이에요. 한동훈 장관은 왜 웃었겠어요? 제가요? 대표라니요. 저는 이렇게 아주 담백하게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이런 뜻인가요? 제가요? 대표를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웃었어요. 제가요? 대표가요? 이런 반문도 아니고. 그 웃음 속에는 저런 생각이 들게 정치인들이 뭐 말을 좀 그냥 많이 과장해서 하지만 제가 대표를 나간다는 저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저는 안 해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뜬금없다는 한동훈 장관 본인의 생각이 표출된 거죠. 웃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대표에는 절대 안 나간다 이런 의미였다.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각이 한 축이기도 하고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또 검찰 출신이 다시 또 한번 검찰 출신이 당대표로 온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국민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건 한동훈 장관이 누구도 알 텐데 정치 아무리 초년생이지만 그렇게 당대표를 자기가 생각이 있다는 식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상식적인 답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그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매번 나왔던 여론조사긴 합니다만은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지금 여권 쪽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야권인 거예요. 여권 쪽에는 한동훈 장관이 가장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저 질문에 한 장관이 웃은 이유는 아직은 현재로서는 정치의 뜻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군요. 그리고 당 대표는 정치는 모르겠고. 당 대표는 우리 정 변호사님 뭐라고 쓰셨습니까? 일단 그냥 흐뭇하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냥 대답할 수가 없고 그냥 웃기는 웃었는데 기분은 좋다. 객관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대표할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치 경력이 어쨌든 객관적인 정치 경력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나이도 올해부터는 우리나라도 만 나이 쓰기 때문에 한 살이 줄었어요. 그렇게 예. 따지면 한동훈 장관은 아직도 40대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나이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여당 대표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이준석 대표가 대표된 것처럼 굉장히 파격적인 것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은 자의반이든 타의반이든 어쨌든 정치권에 합류할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 그런데 밑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거의 대표급으로 예. 상당히 높은 그 시작 그 스타트 포인트가 거기부터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도 뭐 웃을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도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예. 지금 객관적인 상황도 그렇고 아직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쓰임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하냐면 예컨대 요번에 노웅래 의원 그 체포동의안 예. 할 때 장관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 발의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영장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목조목 공격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 수세적으로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여당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할 거다. 어쨌든 그런 저런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은 아직도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한동훈 장관이었으면 전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당대표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내년 총선은 뭐 생각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범인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왜냐하면 예.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앵커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고분고분했겠죠. 한마디도 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야당 의원들의 야당 아니 뭐 그렇죠. 뭐 여야를 떠나서 고분고분했을 거다. 아니 뭐 그 청문회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감 때도 그렇고 나와가지고 뭐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이 막 공격을 하면 한마디도 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장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나름대로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강점은 뭐냐면요. 정세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낸다. 자기가 어떠한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능력이 있는 건지 그 상황이 그런 건지. 그런데 정세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가장 최근의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정의진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우리 저는 대통령의 뭐 일종의 뭐 옛날식 표현으로는 총회 같은 게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좋지요. 당연히 좋지만 분해도 넘치고 이건 뭐 누가 봐도 당장 비슷한데요. 예. 좋으면서도 쑥스러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거 말고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장밋빛 미래가 다 보이거든요. 저렇게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모든 그 뭐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통령이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웃고 구체적 이야기보다 그냥 좋으면 웃으면 다음의 가능성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일단 확인해 놓는 거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2의 윤석열처럼 정세를 만들어낸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만 역사는 반복되지만 한 번은 비극이고 또 한 번은 희극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반대인가요? 하여튼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그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절반 이하로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혹독한 평가를 내리셨군요. 예. 우리 김 의원께서는 저는 웃었다고 하니까 하하하이고요. 예. 그리고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다음 대표는 MZ 세대의 소구력이 있고 수도권이어야 한다. 예.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모두가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게 대통령의 뜻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한동훈 그 장관이 가슴이 좀 뛰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이르긴 하지만 뭐 이런 전제를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기상조이고 그런 예. 얘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당사이사가 얘기를 하더라도 예. 그거는 말 안 되는 거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예. 장관도 정치의 뜻이 없는 건 아니죠. 본인이 무슨 공직을 하더라도 본인 다 걸겠다는 지난 예. 국회에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은 아니라고 본인도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웃었고 예. 지금은 말 안 되는 거 아시죠?라는 그런 그 속마음이 담겨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의 한동훈 장관의 답 없이 그냥 웃기만 한 그런 상황을 좀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뭐 이 네 분 중에 한 명은 맞히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40%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4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당 지지율보다 이제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당에서는 윤심을 얻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른바 윤핵관 논쟁이 윤심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윤핵관 존재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정치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윤핵관이라는 말이 있냐? 윤심이 있겠냐? 그런 거 일절 없다. 나는 꼭 그 자리에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다가 검찰총장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거지 뭐 내 마음에 내 충복을 데려다가 쓰지는 않는다. 이제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윤핵관 4인방 가운데 자기가 일장이라고 또 주장을 하셨어요. 이게 참 재밌는 해석입니다.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리고 있는 분들이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그다음에 윤한홍 요 네 분이거든요. 요 네 분 중에 자신이 일장이라고 생각하는 권성동 의원이 계신데 대통령은 또 딴 데서는 윤핵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말이 맞겠죠? 글쎄요, 대통령 글쎄요. 잘 모르시죠? 민주당이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알면서 저렇게 답하시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보부동반으로 저 네 분이 다녀오신 거 아닙니까? 예. 가서 관저에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런저런 뒷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뛰고 그 1월 6일인가요? 예. 어제 이제 출마 기자회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대표.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자가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연 그 김장연대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 진정한 윤핵관의 일장인 것인지 예. 권성동 의원하고 지금 별로 둘이 아직 관계가 회복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일장인지 그 일장마저도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본인이 일단 당대표 나서는 권성동 의원이 결과적으로 윤심을 얻는 것인지 김장연대, 김기현 의원인지 뭐 민주당으로서는 지켜봐야 됩니다마는 대통령은 애써 부인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은 모두 저분들이 윤핵관 중에 핵관들이구나라고 하는 거는 관저의 식사 정치를 예. 통해서 이미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네. 가끔 이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때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밖에서 보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의원님의 얘기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자, 권성동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거에 했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역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인수위에. 아니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인 사람들이 다 인수위에 차지하거나 정치권이나 뭐 언론에서 그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비판하지. 그 윤핵관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실체가 있는 건지 정확한 건지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당 개혁이나 총선 승리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총선에도 도움이 되고 당의 지지율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윤심 경쟁 전당대회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 권성동 의원도 어떤 때는 윤핵관이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있으니 내가 바로 윤핵관의 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대통령은 윤핵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당원들이 굉장히 헷갈리겠어요. 정리를 해야 될 게 예. 첫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론에 윤핵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진 국민이 된 거예요. 왜?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언론에서 지칭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호평이나 국민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마당에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이런 분란이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핵관은 없다, 윤심은 없다. 특히나 윤 대통령 공개하는 측에서 모든 걸 윤핵관하고 연결시키니까 대통령이 끌려들어가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진짜 윤심은 있느냐? 윤심은 있겠죠. 근데 한 번도 정확하게 표출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필요할 때는 내가 대통령하고 같이 친한 사람이랑 내가 세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은 거고 때로는 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멀어지고 하는 거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타나는 윤심 논란은 저 주호영 원내대표 정확히 지금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조기 정리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빨리 좀 윤핵관이라는 말에 쓰지 말아 달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터뷰마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당 대표가 보십시오. 당 대표가 대통령의 부하인 것처럼 붙이는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평적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당과 정부, 당과 청와대, 당과 대통령실이 조금은 같은 편이긴 하지만 견제하는 측면도 있어요. 왜? 당은 민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독자적 자율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심 논란 이게 자꾸 진행되면 될수록 당 전체 안 좋아요. 예. 자, 윤핵관 얘기를 좀 들어봤고 다음에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 이 인터뷰 내용 중에 김건희 여사 활동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조용한 내조 정도만 하는 걸 예상했는데 막상 대통령 업무 수행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못 가는 자리는 또 대신 이제 여사가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적지 않다. 배우자의 일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잘 하라 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잘 하고 계신가요? 뭐 저는 뭐 이렇게 그 사실은 영부인이 그렇게 그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저 발언이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경력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 왜냐하면 대통령 영부인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를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검사만 하다가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물론 아셨겠지만 그 생각보다도 훨씬 더 영부인의 역할이 많더라. 그다음 특히 뭐 당장 그 외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 부부 동반으로 나가야지 혼자만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영부인을 이렇게 그 찾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도 그렇고 그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는데 조금씩 더 이제 경험이 쌓여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김건희 여사는 좀 독특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사회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존의 영부인 중에 사회 활동을 하셨던 분은 제 기억으로는 이희호 여사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희호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또 틀려요. 왜냐하면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는 사회 활동을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는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야당으로부터 그다음에 아니면 야권으로부터 많은 공격도 받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으로 남아 있는 건 사실인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지 간에 그 대통령도 그렇고 영부인도 그렇고 자꾸 경험을 하면서 대처하는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야당 정치보복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염두에 둔 듯 이 얘기는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이낙연 후보 측과의 야당 경선 때 나온 얘기인데 이걸 마치 윤석열 정부 하에 검찰이 새롭게 뭔가 캐내서 수사하는 것처럼 보복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대선 과정 중에서 나온 얘기라 하더라도 과도하죠. 왜냐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전방위적 뭐 200 몇 차례 압수수색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대비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그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 법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서 그랬더니 내 아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문제 없다 이런 취지로 답을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이거는 검찰의 가이드라인 주는 거죠. 이재명 대표처럼 김건희 몇 년 동안 제 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과도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 과도함 속에 한 번의 소환이라도 있었던가요?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뭐가 과도했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비교 선상에 놓고 봤을 때 몇 년간 털었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는 것과 일말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예. 담보되어 있는 검찰의 수사인지 이 부분을 뭐 단순 비교하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검찰총장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예. 수사한다는 그런 당신의 얘기, 그 과거의 얘기와 너무나 배치되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그런 발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를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뭐 잠시 뒤에 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이 중대선거구 문제는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꺼낸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저게 과연 되겠느냐. 그냥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하신 말씀 정도의 수준이다. 뭔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저렇게 선거구제를 바꿀 것인지 그건 아니다라는 쪽에 좀 방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필요는 하잖아요. 그 개헌의 문제죠. 예, 당연히 필요하죠. 예, 뭐 개헌도 연동돼 있고요. 예. 개헌과 전혀 관련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정치 제도는 다 연관돼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뭔가 해보야겠다는 어떤 최초의 이야기를 공식화시킨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중대 선거구제는 역사상 일본이 55년부터 94년까지 약 30 몇 년을 운영해 왔고요. 전 세계 지금 이걸 중대 선거구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소수 한두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뭐 남미의 콜롬비아인가 이런 정도 한 나라 정도인데 한 2명에서 한 4명까지 뽑는데 이거는 극심한 지역주의가 있는 지역은 뭐 동반당선이 되니까 나름의 의미는 있는데 그 외에는 부작용이 훨씬 큰 최악의 선거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방 선거를 예. 일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 2인을 뽑고 많아봤자 4인을 뽑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금 여야 2당만 당선되고 이 제3당이나 4당은 거의 당선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예.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자민당 그러면 일본 자민당 그러면 개파 정치를 여는데 한 선거구에 3명에서 4명까지 공천하니까 다 개파가 생겨서 그 개파가 공천을 하게 됩니다. 개파주의가 폐해가 운전하고 크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역구도 크니까 이제 건건 선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패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일본 정치에 상당히 부패했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정당이 지지받는 만큼 국회 의석을 가져가게끔 예. 지지율만큼 그러니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조금 더 낫다. 현실적이지 중대선거구는 그냥 극심한 지역주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쩌면 선택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너무 큰 제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김두수 총장께서 지금 이거 길게 하면 안 길게 할 건 되는데. 아닌데 약간 균형을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면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무 아니면은 완전히 전부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양극화가 되는 거고 진영 자체가 정치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러면 동반 당선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도 이렇게 2명 내지 4명을 예. 뽑는 중대선거 도입되면 제3당, 4당도 나올 거다. 이렇게 되면 양당뿐만 아니라 정치연합 내지는 정치연대처럼 예. 연정처럼 가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상당수 또 찬성론자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비교를 해보되 정치학계의 의견 또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예. 정해줘야 되는 사안이에요. 예, 제왕적 대통령제 또 이 양당에 너무 집중된 정치 구도, 또 지역주의 여러 가지 산적한 정치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좀 국회가 또 학자들도 그렇고요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